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프리덤 쉴드 2023. 2. 처벌 및 보복 시스템. 3. 적대국에 대한 집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적선국의 수장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효용성을 의심받던 공격 작전을 아예 대놓고 공개해버림으로써 정면 돌파에 나선 건데요. 바로 티크 나이프, 일명 참수작전입니다. 최근 한미연합특수부대가 참수작전훈련을 공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2023 자유의 방패의 시작을 말렸는데요. 이는 적선국 수장에게 설령 우리가 찾아갈 것을 알고 있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침내 공개된 참수작전의 의용은 아군이라 하더라도 공포에 떨 정도로 위력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 티크 나이프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기조는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단 한 발의 피격만을 허락하는데요. 단적으로 가장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을 예로 들자면 공격 징후 포착 또는 무력 도발이 발생한 그 즉시 대한민국은 삼축 체계를 발동하여 적의 공격 의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량 응징 보복은 적의 머리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공격 체계인데요. 북한의 경우면 김정은과 노동당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한민국 침략 야욕이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만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에는 대대적인 폭격을 위해 최대 이륙 중량만 36.7톤이 넘는 F-15K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준 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데요. 당장 대공 능력을 제외하고 오로지 폭격만을 위해 설계된 중국 H-6의 최대 이륙 중량도 기껏해야 79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폭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15K의 무장 탑재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심지어 H-6의 최대 속력은 마하 0.8에 불과한 데 비해 F-15K는 항속 속력이 마하 1.2, 최대 속력은 마하 2.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F-15K의 주력 무장 중 하나인 케프 350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만 500km에 달하는데요. 무시무시한 가정이긴 하지만 중국의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발동한다면 원주 제8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F-15K가 1분 5초 만에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도착, 베이징 중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최대 사거리 1000km의 현무투시부터 300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로 사실상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3D까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말이 방어적 전략이지 정당방위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쟁쟁한 전력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티크 나이프, 참수 작전입니다. 사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굉장히 막연한 구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 기술력은 특정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골라서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미사일이라는 특성상 부수적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인이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목표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사일로 적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술적, 전략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참수작전은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소련의 알파그룹이 아프간 대통령을 암살했던 폭풍 작전 등 이미 상당한 실전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적선국의 수뇌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다른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독 참수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참수작전이 언급되자 북한은 말 그대로 발작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참수작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겠다며 발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참수작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 국가는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독재의 특성상 2인자를 경계하기 때문에 예비 지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말해 적 수뇌부의 소수 인물만 제거하면 단시간 내에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효율 높은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비밀리에 참수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부터 적선국의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비수를 품어왔던 건데요.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2005년 첫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고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무려 8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수작전은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참수작전이라 함은 이름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적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전밀 유도, 항공 관제, 인질 구조부터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임무 등이 모두 참수작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참수작전이 아니라 티크나이프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티크나이프는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 실체를 의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특수부대 투입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심지어 군에서 참수작전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티크나이프라는 것조차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참수작전의 효용성은 미사일, 드론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례로 영국 특수부대 SA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걸프전, 2010년대 시작된 ISIS와의 대립까지 중동 지역에서 상당수의 참수작전을 수행했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요인 암살이 주를 이뤘던 SAS의 참수작전은 ISIS의 고위 장교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CH-47 치누크 같은 중 대형 수송헬기의 사륜 바이크와 함께 SAS 대원을 작전지역 인근에 신속히 파견합니다. 작전지에 도착한 SAS 대원은 사륜 바이크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 야음을 틈타 AW 또는 바렛 M82 등의 저격소총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사살하고 다시 사륜 바이크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참수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그러나 SAS가 이를 이용해 중동에서 암살한 고가치 목표물만 알려진 걸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 무장단체 지도자, 고위 이슬람 사제 등이었는데요. 이를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고위 공직자나 도지사, 장성급 장교들이 하루아침에 암살된 것입니다. 수년 사이에 지자체장 100여 명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심지어 마침내 공개된 대한민국과 미군 연합의 티크나이프는 상상 이상의 위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최초로 참가했는데요. 전장 29.7m 전고 11.7m, 전폭 40.4m에 육박하는 C-130 허큘리스를 기반으로 한 고스트라이더는 지상 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격기, 통칭 건쉽의 대표주자입니다.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체인 C-130부터 플레어가 날개를 펼치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으로 이는 AC-130의 독특한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AC-130은 수송기에 기반을 둔 만큼 대공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상 화력 지원에 모든 역량을 투자했는데요. 이 덕에 날아다니는 포병 진지, 포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느릿한 속도 때문에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제공권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만 약 70톤에 달해서 온갖 무장을 기체 왼쪽에 때려박고 양력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 상공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며 끝도 없이 포탄과 탄약을 쏟아붓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AC-130J 고스트라이더는 30mm 가우 23A 기관포 1문, 105mm M102 곡사포 1문은 물론이고 GVU-39 스티브, GVU-44 바이퍼 스트라이크,
GVU-53B 스톰 브레이커 유도 폭탄에 RGM-176 그리핀, R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막강한 화력 지원을 유도하는 게 이번 티크 나이프 훈련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 건물 하나에 투사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실제로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무인도에 쏟아지는 AC-130J 고스트라이더의 화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우아하다면 고스트라이더의 무차별 폭격은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조차도 시범일 뿐이지 전력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쯤이면 왜 현대에도 참수 작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참수 작전도 폐기 위기에 내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고작 2022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어이없게도 군 간부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참수 작전을 포함한 대량 응징보복 계획이 일부 누설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의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대량 응징보복 체계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면서 참수 작전의 폐기를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나 작전 계획 등은 변경되었겠지만 더욱 압도적인 화력과 더욱 날카로운 참수 작전 설계를 통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투입 자체가 어려운 AC-130J 고스트라이더를 티크 나이프의 공개 전력 중 하나에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비수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수가 아닌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는 압도적인 힘 아래 구축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고 북한은 멀쩡히 핵무기를 완성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더 큰 힘뿐인데요. 결국 노르웨이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꼬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국방부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레오파르트 2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 수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보였던 걸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인데요. 그러나 나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K2 흑표가 레오파르트 2와 동등 이상임을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민정받았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능 면에서 결코 K2가 레오파르트 2에 뒤지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유지 보수 측면, 정치적 이유 등에서 레오파르트 2가 근소하게 앞섰을 뿐인데요. 국방부는 오히려 이번 경합을 통해 신생 브랜드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2가 최후의 경합까지 레오파르트 2와 맞붙으면서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독일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근 8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던 전차 감국 타이틀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랫동만 함께 해온 파트너를 배신하는 불명예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 독일의 다급함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은 독일 전차 산업의 승부수가 될 전차포 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전차포는 크게 활강포와 감선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활간포는 현재 세계 각국의 3세대 3.5세대 주력 전차 대부분이 채택한 주포의 형태입니다. 이는 전차의 특수한 목적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전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기에서 강선포를 사용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K9 자주포는 물론이거니와 군필릿이라면 지겨울 정도로 분에 조립해보셨을 K2 소총의 총열도 마찬가지로 감선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선포는 포신 내부의 감선이라 불리는 홈을 파놓은 형태로 포신 후미에서 시작된 감선이 포구 선단까지 정확히 한 바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탄에 회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포탄은 공기 저항을 훨씬 잘 극복할 수 있고 탄도선이 만정되어 원거리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감선포는 포탄이 내부에서 회전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탄의 운동에너지가
활간포에 비해 12~10%가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관통력과 직결됩니다. 물론 기껏해야 사람의 신체를 관통하는 게 목적인 소화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mm의 장갑을 관통해야 하는 전차에게 관통력 감소는 치명적인데요. 즉 정리하자면 감선포는 사거리를 늘린 대신 관통력을 희생했고, 활간포는 관통력을 극대화한 반면 사거리에서는 적당한 타협을 선택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날개 만정 분리철갑탄, 속침 날탄이 개발되면서 전차 주포 분야에서 강선포는 거의 사장되기 시작했는데요. 화살을 면상시키는 날탄 특유의 형태로 인해 회전력이 가해질 시 탄속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탄의 회전을 억제하는 슬립링을 송탄통 주변에 두르면 감선포도 날탄을 발사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활간포를 탑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 2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목적에 맞게 근거리에서 적을 확실하게 박살내는 전격 필사를 선택한 건데요. 그러니 이는 바꿔 말해 전차의 관통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현대 120mm 활간포의 구조는 무려 60년이 넘도록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극한으로 관통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선택한 만큼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선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독일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업건인데요. 전 세계 전차포가 120mm에 안주하고 있을 때 독일이 130mm 활강포 개발에 성공하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독일이 유로사토리에서 공개한 신형 KF-51 전차가 괴물 전차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51 구경장 130mm 활간포 때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수치로만 보면 고작 10mm 차이지만 KF-51이 130mm 51 구경장 활간포의 실제 파괴력은 기존 레오파르트 2위 120mm 55 구경장 활강포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화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KF-51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데요. 최악의 경우 이제 막 유럽 밤산 시장 진출을 시작한 대한민국 K2 흑표의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전망과 반대로 KF-51을 목격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명 KF-51이 우수한 전차는 맞았고 130mm 주포 또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지만 그만큼 단점도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포탄의 중량과 반동의 증가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레오파르트 2가 차체 전방 탄약고에 27발과 포탑 좌측 버스에 15발, 총 42발을 적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KF-51은 최대 32발 이하의 포탄만 적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KF-51의 중량이 레오파르트 EH에 비해 약 8.5톤 미삼 가벼워졌다는 걸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장갑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내부 공간을 확보해봐야 32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투 지속 능력이 형편없다는 방증입니다. KF-51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일당백의 전투를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대 전차는 화력과 방어력 모두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120mm 전차포도 충분히 KF-51이 장갑을 뚫을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KF-51이 130mm 주포를 포함한 전방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끌어냈음에도 독일조차 4세대 전차라는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대 혁신 수준의 전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독일은 이처럼 단점이 명확함에도 전 세계의 이목 자신들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잘났든 못났든 당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KF-51이 공개된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개발사인 라인메탈사의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콕 집어 K2와 맞서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독일이 한국을 의식하며 도박수를 던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개발 비화를 파헤치다 보면 KF-51이 130mm 주포가 독일이 프랑스가 함께 진행했던
MGCS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을 상당 부분 훔쳐서 만들었다는 추악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프랑스와 같이 차세대 전차를 공동 연구해 놓고 뒤에선 기술을 빼돌려 독단으로 KF-51을 개발한 건데요. 하지만 파트너의 배신이나 독일의 행동에도 프랑스는 속으로 분을 삭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MGCS는 물론이고 전차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독일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술 강국으로서 유럽 전차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해온 저력이 독일의 갑질을 점당화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독일은 분에 못 이긴 프랑스가 발을 뺀다면 영국을 끌어들일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기 전차에서 아예 배제될 각모를 하지 않는 이상 아쉬운 쪽은 늘 프랑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독일이 이 정도로 과민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 말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전차포 업건을 준비하는 건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업건 계획은 감히 독일이 넘볼 수준이 아닌데요. 이제 우리 전투기들이 한국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의 비행뿐만 아니라 머나먼 외국 땅에서의 비행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유럽 폴란드 수출에 이어서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도 수출 쾌거를 이뤄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에 FA50을 수출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수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동남아시아 단일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 18대를 수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입찰 경쟁에서 KAI의 FA50 외에도 인도의 테자스, 파키스탄의 JF-17, 러시아의 MiG-35 등 총 6개 기종이 참여했으며 인도 테자스와 막판까지 경합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KAI는 앞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이어 네 번째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현재 동남아 시장에 수출한 국산 항공기는 지금까지 총 68대이며 동남아 시장에서 성능과 운용 효율성, 원활한 후속 지원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항공기를 운영 중인 주변국들의 높은 만족도가 이번 수출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설계된 FA50이 납품되며 초도 납품은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FA50이 성공적인 납품과 운용 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적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로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수리온 기동 헬기 등 다양한 국산 항공기가 추가로 수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폴란드 조종사 4명이 비행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푸틴이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군력 강화가 시급해진 폴란드가 FA50 전투기 비행 조종사를 전격 파견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FA50 전투기 48대 구매에 대한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올해 2차례에 걸쳐 총 8명의 폴란드군 조종사를 교육할 계획인데요. 우리 공군은 FA50을 운용할 폴란드 조종사 4명의 입과식을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고 교육을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22주간에 걸쳐 운용 방법 전반에 대해 교육과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전술입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수료한 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로 이동해 1주간 FA50 시뮬레이터를 탑승해 비행 숙달 훈련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로써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 진행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번 폴란드와의 협력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한국 전투기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합니다. 이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FA50 수출만큼이나 교육도 빠르게 진행되어 믿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방산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구소련 및 러시아제 장비를 쓰는 동유럽 나토 국가들의 방산 시장도 한국이 석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동유럽의 머리로 불리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협력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방산기술 및 국가산업을 발전시키고 방위력까지 강화시킨다면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폴란드를 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에게는 수출 계약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공군과 육군에서의 군사협력이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 관계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 개발진들 또한 FA-52 수출 흐름을 이어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는 하루 시험 비행을 2회로 늘려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J1호 기의 초음속 돌파 비행 성공에 또다시 성공하며 초음속 전투기라는 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습니다. 이전 초음속 돌파 공개 영상을 본 웨시는 KF-21 전투기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KF-21은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F-35보다 가격과 유지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던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보이게 되면서 한국에서 전투기를 개발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에 대해 종짓부를 찍어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KF-21 개발 성공 후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약 3만여 개의 부품은 국산화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므로 이 개발 과정에서만 이미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KF-21 전투기를 양산하게 된다면 최소 5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산될 것이며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무기 분석연구소 싱크탱크도 전문적인 시각으로 KF-21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그 내용 일부분 중 KF-21의 성능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KF-21은 4세대급은 맞지 않으며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분류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없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상으로 자체 성능 및 다른 무기들과의 호환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전투기의 진화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제 항공기는 T-50 개발을 시작으로 FA-50 개량을 거치며 습득한 설계와 조립 및 비행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자세 제어 장치와 항전 장비 개발 경험이 충분해 미국과 프랑스 등 개발 선진그룹과 비교해봐도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수한 부분으로 뽑았습니다. 사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할 때는 러시아와 중국처럼 재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러시아와 중국 덕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 밖에도 현재 자체 개발 중인 국산 제트 엔진과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서 5세대 전투기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가 우리를 대신해 KF-21의 성능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F-35와 경쟁할 만한 뛰어난 전투기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미래 KF-21의 수출 활로가 되어줄 이번 FA-50 계약 성사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어 더욱 많은 수출 계약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성능으로 KF-21은 세계 방산산업의 주요 자산이 될 준비가 진행 중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전투기의 탄생을 기대하며 좋은 성과가 앞으로 계속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